어둑한 나무 그림자 밑을 지나 햇살을 받게 되자 그의 요상한 얼굴이 분명히 드러났다. 시켜 오른 눈매 삐뚤어진 입술은 그렇다 쳐도 흔적만 남아있는 코와 귀 그리고 얼굴 옆면에 울퉁불퉁 새겨진 비늘 돋은 살갗은 소름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 요상한 사내가 서르르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데 뒤쪽으로 사사삭거리며 무언가가 쓸리는 소리가 났다. 그건 바로 엉덩이 뒤쪽으로 엄청나게 굵은 꼬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둥구나무까지 왔는데도 꼬리는 아직도 사당 안으로 이어져 있었으니 이때서야 치우는 저 사내가 말로만 듣던 인면사신의 초검이란 사실이 새삼 느껴졌다. 초검은 나무에 묶인 소미의 이곳저곳을 훑어보고는 마음에 속 들어하는 눈치였다. 소미는 아직도 눈을 꼭 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빤히 쳐다보던 초검이었고 시퍼런 입술을 열었다. 눈을 뜨거라. 내가 바로 이 마을의 소신인 구룡대신이니라. 내가 너를 취하고 마을의 군을 맡고 풍요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을 편히 하고 순종토록 하여라. 가늘고 긴 음성의 쉰 목소리와 쇳소리가 섞여 더욱 기괴하게 들려왔다. 소미는 오른쪽 눈을 살짝 떴다. 눈앞에 너무나 혐오스럽게 생긴 요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데 그의 등 뒤로는 절구통 굵게의 꼬리가 하염없이 이어져 있었다. 소미는 너무나 놀라 눈을 다시 감으며 이전보다 더욱 몸을 떨기 시작했다. 질풍에 사시나무가 떨려 소미의 몸은 하염없이 흔들렸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이런 괘씸한 년, 너의 지아베가 될 나를 괴물보듯 하다니. 조금은 갑자기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더니 혀를 하늘로 쭉 빼어 날름거리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소미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 모양새였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역겨운 장면이었다. 치호는 더 이상 소미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을 확실히 알기 위해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구렁이 요괴야, 감히 누굴 탐하려 하느냐? 치호는 구름에서 뛰어내려 소미 앞에 떡하니 내렸었다. 조금은 깜짝 놀라 한두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치호를 빤히 훑어보고는 이내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보다 덩치가 한참은 작은 데다가 단신이었기 때문이다. 어라, 요놈은 또 뭐야? 인연을 숨겨둔 애인인가 보군. 허허, 용기는 가상하다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조금은 이렇게 말하고는 몸을 꿈틀꿈틀 베베꼬기 시작하더니 이었고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구렁이로 변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지자 소미가 눈을 조심스레 떴다. 웬 낯선 사내의 등이 보였다. 이 사내 앞에는 집치만한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나? 소미는 고마움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파왔다. 이렇게 추잡하고 고약한 구렁이는 난생 처음이로다. 오늘이 바로 내 놈의 제삿날인 줄 알렸다. 치호의 일가를 들은 구렁이 신초검은 표정이 일그러지며 꼬리를 번개처럼 날려 치호를 덮쳤다. 순식간에 치호는 초검의 꼬리에 감겨 칭칭 감겨 들어갔다. 하하하, 뭐 이렇게 싱거운 놈이 다 있나. 20여 년 전쯤에 마을에서 나를 없애려고 힘께나 쓴다는 무신 여러 명 올려보낸 적이 있었지. 그놈들을 단 몇 분도 안 돼서 썰어버린 것이 바로 이 몸이시니라. 그럴진데 내 같은 애송이 놈쯤이야. 초검이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뚝 끊었다. 자신의 몸속에 파묻힌 치호의 파워가 점점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때 치호가 살짝 한 손으로 밀자 초검의 다리는 맥없이 풀렸다. 틈이 벌어지자 치호는 위로 솟구치더니 초검의 뺨을 철썩 휘갈려 갈겼다. 살짝 우러쳤을 뿐인데도 초검의 목이 360도 회전하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치호는 한쪽 발로 초검의 목을 짓누르면서 말을 이었다.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곳 선옥을 평정한 치호님이시다. 너 같은 요물은 수천 수만 명이 와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단 말이야. 치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인지 소미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렁이 요괴가 한 사내의 발에 밟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초검의 눈동자가 소미를 뚫어져라 쏘아봤다.
요괴의 혐오스러운 눈동자와 마주친 소민은 겁이 덜컥 나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처음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그 역시 지옥의 전사라 불리는 치유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계에서 최고의 곳으로 통하는 전신이 아니던가. 처음은 무조건 비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다시는 행실을 이리 하지 않겠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너는 무슨 사연으로 이토록 사악한 짓을 하게 된 것이냐? 치우가 이렇게 말하자 초금은 말만 잘하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통을 당장 끊으려 했다면 지금처럼 사연을 묻진 않았을 터. 초금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그간의 사연을 구절절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천년 전에 인간으로 있었는데 그때 살던 곳은 송중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송중리? 거긴 환관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더냐. 인간사에 원래 원체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치유였기에 초금이 말한 마을이 어딘지 대충 가늠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것소의 한 환관에게 입양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느 날 황실 대대로 내려오는 비서안건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초금이 말을 흐리자 치우는 발에 힘을 꽉 주어 그의 목을 눌렀다. 야 이놈아, 나는 성질이 급하니 빨리빨리 요점만 말하지 못하겠느냐. 치우가 호통을 치자 초금은 부르르 떨면서 말을 이었다. 그 비서라는 것이 남녀의 합방에 관한 방중술이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정이란 것이 나오는데 사정시에 체외가 아닌 체내로 사정하는 비법을 말합니다. 밖으로 전기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체내로 사정하니 밤새도록 합방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게 됩니다요. 이것을 제가 터득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만 통제를 못하고 세상 곳곳을 떠돌며 유부녀와 처녀를 가리지 않고 엄탕한 짓을 무수히 일삼게 되었습니다. 합방한 뒤에는 모두들 저를 몹시 좋아라 했습지요. 죽자 살자 저에게 매달리는 아낙네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만 염라국에서 혈통줄을 망가뜨린 죄가 크다며 금륜환의 처벌을 내렸지 뭡니까요? 금륜환의 윤회를 못하게 막아 자연적으로 소멸을 하게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요. 대개 염라국에서는 인간들의 죄업에 별로 관여하는 법이 없는데 혈통줄에 관한 것만큼은 예외였었지요. 이곳 행성이 문명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소상한 이유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있느냐? 다행히 이곳 선계에서 신수의 수가 적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동물신들이야 넘쳐나지만 이들이 영적으로 진보하여 신수화되는 확률은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염라대왕께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금륜환의 대신에 신수화되게 해준다면 기필코 용과 같은 고차원의 영물이 되겠다고요. 대충 이해가 가긴 하는구나. 그래서 용이 되려다가 못되고 이렇게 이무기가 돼버렸구나. 허허. 예, 그렇습니다요. 저는 곧바로 구렁이로 태어났고 기본 영역이 있어서 업신으로 민가에서 존대를 받았습니다. 수명도 다른 구렁이에 비해 3배나 길었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용이 되기 위해 명당태에 따리를 털고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미물의 몸을 걸치고 수행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보살행 역시 수행이라고 들은 기억이 나서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작정했었지요. 곧바로 성계에 올라 곳곳을 살피다가 제일 만만한 곳으로 이 마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의 성황당으로 거처를 잡고 수십 년 동안 마을을 위해 온갖 구전일을 다 해줬습니다. 특히 위협적인 신수들을 몰아내 줬을 때는 마을 전체가 한 달 동안 축제에 휩싸였었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그 옛날 인간일적의 습성이 도지더니 저도 모르게 그만 여신을 수차례 범하게 된 것입니다요.
조금의 말을 듣고 보니 용이 못되고 이무가 되어버린 사연이 이해가 되긴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윤회를 했다는 놈이 어떻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 아닌지 열심히 뻗친 치호는 동공의 힘을 바싹 주며 안면의 건축을 실룩였다. 치호의 심리를 읽었는지 조금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꾸러기로 수행할 적에 그 마을 산신이 저를 보고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얘기인데 훗날 선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요. 조금이 애절한 음성으로 전후 사정을 털어놓자 치호는 더 이상 그를 닥달할 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론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치호는 소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복의 처자, 이 요괴놈의 말을 처자도 들었겠지. 어떻게 처리해 줄까? 용서해 줄까? 아니면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릴까? 소미는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있었다. 낯선 사내가 요괴를 물리친 것만은 확실했다. 다소 안심이 된 소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요괴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았고 오로지 보이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영웅의 늠름한 모습뿐이었다. 소미가 말을 못하고 주저하자 치우는 발에 힘을 꽉 주었다. 너희 사정은 알겠으나 상풍 폐속의 죄가 너무 크니 죄줄 용주로다. 상풍 폐속, 풍속을 어지럽혀 상하게 하고 썩게 만들다. 죄불 용주, 죄가 워낙 커서 목을 베어도 오히려 부족하다. 치호는 이렇게 말하고는 조금의 숨통을 조였다. 순식간에 기맥이 막히며 온몸의 결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막힌 기맥을 뚫기 위해 요괴의 단전은 점점 과열됐고 결국 일순간에 터져버렸다. 이와 동시에 조금의 전기가 흩어지며 사유작용이 망가지고 말았다. 혼비백산이 되어버린 것이다. 치호는 조금의 시체를 마당 한편에 둘둘 말아 쌓아놓고 다시 소미에게 와서 밧줄을 풀었다. 소미는 그동안 얼마나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던지 탈진이 되어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치호는 그녀를 안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 대청 마루에 풀이주고 앉아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치호는 그간의 자초지정을 말하고는 소미를 방 안에 눕혔다. 아버지는 정말로 치호가 뒷산의 요괴를 죽였는지 걱정이 되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엄청난 재앙이 마을을 덮칠 것이고 자신과 소미는 물론이고 지인 인척들까지 마을 신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불이 나게 촌장에 고하고 마을의 신들과 더불어 뒷산에 올랐다. 과연 조금의 시체가 널브러져 간간히 꿈틀대고 있었다. 그제야 마을의 신들은 모두들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쳤고 그중 일부는 얼마나 그간의 마음고생이 심했던지 격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마을로 내려온 신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치호를 극진히 대접했다. 치호는 초검 한 마리 때려잡은 것뿐이라며 걷고 사양했지만 마을의 신들은 이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온갖 사내의 진미와 거룩한 선주를 꺼내 치호의 공로를 한껏 기렸다. 어쨌든 그날부터 치호는 소민의 사랑채에서 묻게 되었다. 산궁의 별채가 지내기엔 더욱 안락했지만 그런 호사가 눈에 들어올 리 없는 치호였다. 그의 모든 상념은 오로지 소미에게로만 향하고 있으니 말이다. 치호는 소민의 과수원을 비롯하여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굳은 일을 척척 해주었다. 그리고 구릉이신 초금을 대신해서 위험한 신수들을 쫓아내고 찢어진 보호망도 말끔히 수리해 주었다. 회로에 정통한 데다가 운기술에 능통한 치우였기에 웬만한 일은 전문가 못지않았다. 마을의 요괴를 퇴치한 데다 구전일까지 도맡아자 마을 신들은 치우를 공대하는 것을 넘어 천신처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치우는 이렇게 마을 일에 신경 쓰는 척하면서 소민의 집에 눌러앉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녀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다. 틈만 나면 치우는 소미를 데리고 선계의 절경을 찾아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그녀는 그럴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치우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었다. 치우와 소미는 어느덧 부절이 합하듯 그렇게 깊고 깊은 운우지정에 빠져들었다. 깊은 계곡 초막에 그대와 함께하니
숲은 우거지고 새들은 벗을 찾아 지저긴다네. 돌틈엔 향기로운 풀들이 나풀거리고 때때로 언덕을 적시는 소낙비, 옷깃을 날리며 몸안 가득 차오르는 향기로운 바람. 영웅의 기계는 잠기고 오로지 즐거움만 넘쳐 나누나. 치우는 소미의 집에서 꼬박 한 해를 보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으면 1년이 마치 하루 같았다. 그동안 치우는 변했다. 백성을 수하고 무신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던 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사랑스러운 소미의 품에 안겨 엉석이나 부리는 여염집 사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먹구름이 사방을 메우더니 천둥과 벼락이 번갈아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졌다. 4차원 성계에서도 가끔은 이런 험악한 날씨가 찾아온다. 매일매일 환한 대낮만 있으면 무척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이런 굳은 날씨를 일으켜 인간일적의 추억도 되살리고 삶의 변화도 주곤 하였다. 소미는 부침개를 해서 선주와 함께 내었다. 비오는 날에는 기장을 얇고 동그랗게 편 곳에 온갖 야채 정보를 듬뿍 넣은 뒤에 화기를 가해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부침개가 제격이다. 시호는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사실 소미가 해주는 음식만큼 맛있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는 비법이 없었고 먹을 때마다 좋은 재료를 구해 애정을 가득 넣어 정성껏 만들었다. 이러니 어떤 음식을 내놓아도 맛이 없을 수가 없었다. 이때 엄청난 천둥 소리가 고막을 울리더니 이내 벼락이 내리쳤다. 담장 너머 둥구나무에 내리꽂히며 형형색색의 빛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이곳의 벼락은 분위기를 위해 연출된 것이기에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이 순간 치우는 공중에 솟구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제 이게서에 올라왔는지는 모른다. 한 손엔 검을 길게 내려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온몸의 힘이 용솟아치며 기백이 마구마구 터져나왔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치우가 정신을 차렸다. 벼락이 치자 예전 선옥에서 벌였던 벼락신장과의 결투가 떠오르면서 부지불식 중 공중으로 치솟았었던 것 같았다. 당시 지역 전체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매번 벼락신장에게 막혀 고배를 마셔야만 했었다. 벼락신장은 음양의 기운을 충돌시켜 강력한 전기를 일으키고 이것을 검에 실어 실전에 활용하던 무서운 신장이다. 그는 인간계에 내려가서 벼락의 신을 자처하며 숭배를 받다가 부지불식 중 인간사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선옥으로 끌려오게 됐다고 한다. 치우는 결국에는 벼락신장의 약점을 간파하여 그를 밟고 올라섰지만 그에게 매번 당했던 두려운 기억은 뇌리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이렇게 공중에 솟구쳐 옛적의 일을 떠올리니 싸우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쳤다. 천상의 내노라 하는 고수들과 겨루고 싶은 충동이 가슴 저변에서 노도처럼 밀려왔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 우두커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소미가 있지 않은가. 소미, 나의 분신과도 같은 여인. 그녀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소미와 같이 있으면 자신은 한없이 평범해진다. 무도의 완성을 꿈꾸는 웅장한 기상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만다. 물론 소미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치우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왕 태어난 이상 사내라면 마땅히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천하의 이름 한 줄은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소미와 함께하면서 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을까? 그건 어려운 길이다. 영웅의 본성이 줄어드는 것이 첫째요. 소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둘째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초공을 통한 새로운 별로의 이주이다. 치우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한 백성들을 따라 도솔천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소미의 영역으로는 초공을 뚫고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물론 비선거라는 특수한 캡슐을 이용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매우 희귀하여 구할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은가. 치우는 묵묵히 공중에 서서 온갖 생각을 다 쏟아냈다.
혼란스럽던 그의 마음은 어느덧 이별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소미를 위해서도 생각난 김에 속히 결정짓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오래 함께하면 할수록 이별의 아픔은 그만큼 클 것이기에 소미는 치유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늘 언젠가는 그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치유는 달라 보였다. 자신의 품에 안겨 엉성이나 부리며 행복에 겨워하는 그가 아니었다. 치유는 잠시 정신을 추스르고 내려와 소미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떠나야 한다는 이별의 통보였다. 한번 떠나면 다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을 소미는 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자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소미는 애써 참으며 빨갛게 달아오르는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치우님, 그럼 한 가지 약조만은 지켜주셔요. 먼 훗날 치우님이 꿈을 이룬다면 저를 다시 찾겠다는. 소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로 먹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치우는 말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심영정 항여, 내 심장은 그들을 향해 영원히 멈추리라. 치우는 잠시 생각하고는 하늘로 솟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렇게 소미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다. 정원 앞엔 꽃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쌓이고 울타리 아래에 온갖 벌레들이 구슬피 우네 갑자기 떠나버려 말도 못 전했거늘 일편단심이 어찌 그리 쉽게 식을 줄이야. 비오는 날엔 그대 그리며 임찾는 꿈을 꿀 거예요. 가뭄이 길어 우레소리 듣지 못하면 구름되어 슬픈 눈물 하염없이 떨굴 거예요. 며칠 뒤 치우는 도슬천으로 넘어갈 것을 결심했다. 이조한 백성들을 따라가 그들의 영원한 수호신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도슬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삼라도도 없고 설령 그것이 있다 해도 초공을 통해 차원을 넘나드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청계의 어떤 가에서 도솔천으로 탐사를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가에 속한 신선 몇 명을 붙들고 사정하여 겨우 따라가게 되었다. 도솔천에 도착하여서는 대오를 이탈하여 백성들이 틀을 잡고 있을 법한 곳을 찾았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인간의 종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치우는 백성들이 유인원으로 퇴이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새로운 인류의 씨알이 되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며 자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모험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신선 중에서도 영역 6천에 이르는 자신이 유인원의 몸을 입으면 어떨까 하는. 물론 그런 저급한 육신을 입는 순간 지금처럼 활발한 의식활동은 휴면에 들게 될 것이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은 뒤이다. 과연 지금의 영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할수록 의욕이 일었다. 어차피 이들 유인원들이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꽤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동안 자신은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해야 하는데 이곳 도설천에 있게 되면 유인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치우는 다시 고향별로 돌아갈까 고심도 해봤지만 이왕 도설천에 온 김에 이곳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컸다. 뜸만 금강석같이 확고하다면 윤회의 강물이 대수겠는가. 그러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치우는 정착하기로 결심이 서자 자신의 거처를 찾고자 지구 전역을 샅샅이 훑었고 결국 간방에 위치한 백두산에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볼품은 없지만 그곳에 지구 최초로 상궁을 세우고 산신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미 자신들의 백성이 이곳 백두산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건지 그런 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이 지역에 형성되는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건지 그의 깊은 속내까지 알 수는 없었다. 다시 꽤 오랜 세월이 흘러갔고 드디어 유인원의 시대가 가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구석기와 신석기를 거쳐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세워나갔다.
이들 가운데 한 무리가 동북방에 자리를 잡게 됐으니 바로 배달족이다. 배달족은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삼고 해마다 천재를 봉행하였다. 그런데 백두산에는 숱한 윤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궁을 지키고 있는 고집센 신선이 있었다. 그는 바로 치우였다. 치우는 자신의 땅에서 일어난 배달족을 기껍게 보며 그들의 수호신이 될 것을 자청했다. 치우는 한때 이웃 진화족에 걸출한 영웅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백성의 안위가 걱정되어 몸소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했다. 그는 이때 배달족의 천왕이 되어 소머리 형상의 투구를 쓰고 전쟁을 누비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다. 황제 헌음과의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고 이로써 배달족의 토대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그의 무용담은 전설이 되어 세상에 회자되었고 세인들은 그를 일러 우두머리 전신이라 부르게 되었다.